업으면 너도 이 집에서 끝이야. 당장 내려놓지 못해. 박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가늘고 얕은 숨이었지요.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숨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숨결을 느끼며 발을 앞으로 내딛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시어머니의 고함이 등 뒤에서 쏟아졌지만 박 씨의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새벽이었습니다. 경상도 진주 인근 고을, 대대로 이름을 날리던 하씨 가문의 대문 앞이었지요. 기와가 열채요, 논이 백마지기요. 고을 원님과도 사돈을 맺은 집안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집 앞에서 허리를 굽혔고 그 집 어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았지요. 박 씨가 그 집 며느리로 들어온 것은 20살 때였습니다. 몰락한 양반 집안의 딸이었지만 얼굴이 단정하고 손재주가 있다 하여 혼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배를 짜도 밥을 지어도 바느질을 해도 칭찬 한마디 돌아오지 않았지만 박 씨는 참았습니다. 그것이 며느리의 도리라 여겼지요.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하씨가 싸늘한 눈으로 박 씨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에 수저를 던지듯 놓고 배를 짜다 실수라도 하면 방 안 물건을 집어던졌지요. 하씨 가문의 대를 잊지 못하는 며느리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이 시어머니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박 씨 앞에 섰습니다. 내 자리는 없다. 나가거라. 단 2마디였습니다. 박 씨는 무릎을 꿇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일인지도 몰랐지요. 박 씨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보따리 하나를 쌌습니다. 소못 한 벌, 집신 한 켤레,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비녀 한 쌍,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박 씨의 뒤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다시는 이 근방에 얼씬도 하지 마라. 박 씨는 그 말에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어둠과 눈이 뒤섞인 새벽길을 박 씨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기울어진 지 오래였고 의지할 친척도 없었지요. 그냥 걸었습니다. 발이 시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쓰러질 것 같았으니까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고을 어귀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드는 길목,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곳에서 박 씨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나무 아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짐 보따리인 줄 알았습니다. 거적 한 장이 눈 위에 덮여 있었으니까요. 박 씨가 다가가 거적을 들추었을 때 그 안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입술이 새파랗게 얼어 있었고 손발은 이미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숨이 붙어 있기는 했습니다. 가늘고 얕은 숨이 신라처럼. 박 씨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한 몸 늘 곳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남의 자식을 업고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이 아이를 업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까?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박 씨의 손은 이미 아이를 안아들고 있었습니다. 등에 업으려 할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씨 가문의 하인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것이었지요. 아씨, 그 아이 놔두십시오. 괜한 짐을 지시면 안 됩니다요. 비켜야. 아씨, 마님께서 따라오라 하셨습니다요. 비키라 했다. 박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인이 멈칫하는 사이 박 씨는 아이를 단단히 등에 묶었습니다. 보따리에서 속옷을 꺼내 아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하인이 돌아가
시어머니에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무엇라 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박 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으니까요. 아이는 살았습니다. 사흘을 알았습니다. 박 씨가 산길을 걷고 또 걸어 어느 산촌 주막에 당도했을 때 주막 주인 노파가 아이를 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이 아이 살기 어렵겠소이다. 살립니다. 박 씨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녹여 물을 먹이고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덮였습니다. 첫날 밤은 아이의 숨이 워낙 가늘어 박 씨도 눈을 붙이지 못했지요. 사흘째 아침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박 씨를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눈을 보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이름이 뭐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없는지, 말을 못하는지, 아니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돌쇠라 하자. 돌처럼 단단하게 살아라. 아이는 그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 씨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 산촌에 눌러앉기로 했습니다. 주막 노파에게 사정을 말하고 헛간 한 칸을 얻었습니다. 품을 팔고 약초를 캐어 끼니를 이었지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죽 한 그릇을 둘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도 박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눈이 밝았습니다. 박 씨가 약초를 캐러 산에 오르면 따라와 박 씨보다 먼저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았고 한 번 들은 것은 그대로 기억했습니다. 박 씨가 약초 이름을 알려주면 다음 날 산에서 그 약초를 혼자 찾아왔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가 8살이 되던 해, 박 씨는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없어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썼습니다. 돌쇠는 배우는 속도가 남달랐습니다. 박 씨가 한 번 쓰는 것을 보면 곧바로 따라 썼고 의미를 묻고 스스로 문장을 만들었지요. 주막 노파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아이 예사 아이가 아니오이다. 박 씨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산촌에서 이 아이를 어디까지 데려다 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지요. 그런 박 씨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어느 날 돌쇠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디서 왔습니까? 박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서 왔다. 그 전에는요. 그 전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 있다. 돌쇠는 그 말을 듣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대답이 충분했던 것인지 아니면 더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인지 그저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계속 썼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쫓겨나던 날 밤 하씨 가문 대문을 나서며 박 씨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하성욱이 우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지요. 그것을 우물 안에 넣는 것을 박 씨는 보았습니다. 밤이 어두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그것을 잊었습니다. 살기 바빴으니까요. 쫓겨나는 그날 밤 그런 것을 기억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 장면이 다시 떠오르는 것인지 박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밤이면 가끔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성욱의 뒷모습과 우물과 그 손에 들려있던 무언가. 박 씨는 그 기억을 마음 한켠에 묻어두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내일 아침 돌쇠의 끼니를 마련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돌쇠가 12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박 씨가 약초를 팔러 고을 장터에 내려갔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는데 장터 한켠에 약재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 씨가 가져온 약초를 보더니 노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디서 캔 것이오? 뒷산에서 캤습니다. 이것을 누가 골랐소? 솜씨가 예사롭지 않구려. 박씨가 아이가 골랐다고 하자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름은 오진사였습니다. 한때 고을에서 이름난 의원이었으나 나이가 들어 장터에서 약재나 팔며 지내는 처지였지요. 그 아이를 한번 보고 싶소. 다음 날 박씨가 돌쇠를 데리고 오진사를 찾아갔습니다. 오진사는 돌쇠에게 이런저런 것을 물었고 돌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진사가 약재 하나를 꺼내 보이며 이름을 묻자 돌쇠가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어디서 자라는지, 어느 계절에 캐는 것이 좋은지, 어떤 병에 쓰는 것인지까지. 오진사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 나한테 맡겨주시겠소? 박씨의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도 박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 같은 것이었지요. 박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가 원하면 보내겠습니다. 오진사가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의원이 되고 싶으냐? 돌쇠가 잠시 박씨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고 싶습니다. 박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돌쇠야, 가거라. 내가 가야 할 길이 거기 있다. 어머니는요? 나는 여기 있다. 여기서 기다린다. 돌쇠가 오진사를 따라가던 날, 박씨는 산촌 어귀까지 배웅했습니다. 돌쇠가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씨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지요. 돌쇠의 모습이 고개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박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씨는 비녀 한 쌍을 꺼내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남긴 비녀였습니다. 금빛이 거의 다 바랬지만 모양은 그대로였지요. 박씨는 비녀를 다시 보따리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혼자 살아갈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슬프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박씨의 산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한 해는 정말 버거웠습니다. 주막 노파 덕에 헛간 한 칸을 얻기는 했으나 먹고 살 방도가 막막했지요. 박씨가 할 줄 아는 것은 바느질과 배 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촌에는 배를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초로 방향을 바꾸었지요. 처음에는 어떤 풀이 약초인지도 몰랐습니다. 주막 노파에게 하나씩 물어가며 배웠습니다. 노파가 이건 칡뿌리니 소화에 쓴다. 이건 쑥이니 배 아플 때 쓴다. 이건 독이 있으니 손에 대지 말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박씨는 들은 것을 잊지 않으려 저녁마다 머릿속으로 되새겼습니다. 돌쇠도 그것을 같이 배웠습니다. 아니, 돌쇠는 배웠다기보다 한 번 보면 그냥 알았습니다. 노파가 약초 하나를 보여주면 다음 날 산에서 그것을 혼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박씨가 따라가 확인해 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박씨보다 돌쇠가 더 잘 찾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낮게 있으니 풀숲을 더 잘 보는 것이기도 했지요. 산에 오르면 돌쇠는 말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걷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씨가 숨이 차 멈추면 그제야 멈추어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 왔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아이였습니다. 박씨는 그것이 가끔 외로웠습니다. 말 한마디 더 해주면 좋겠다. 어머니 힘드십니까? 한마디 물어봐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돌쇠가 나무를 주워 불을 피워놓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박씨가 들어오면 그제야 자리를 비켜주며 불 앞에 앉게 해주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씨는 그것을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돌쇠가 6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박 씨가 산에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무릎을 다쳤습니다. 걸을 수는 있었지만 다음 날 무릎이 퉁퉁 부었지요. 박 씨가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도 돌쇠가 혼자 산에 올라갔습니다. 한참 만에 내려왔는데 손에 식물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잎이 두껍고 즙이 많은 풀이었지요. 이게 뭐냐? 돌쇠가 말없이 그 풀을 으깨기 시작했습니다. 돌멩이로 두드려 즙을 냈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무릎에 얹었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느낌이었지요. 어디서 이런 걸 배웠니? 노파 할머니가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파가 쓰는 것을 한 번 보고 기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산에 가서 찾아온 것이었지요. 다음 날 박 씨의 무릎 붓기가 빠졌습니다. 박 씨는 그날 저녁 돌쇠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밖에는 누가 낳았는지, 왜 거기 버려졌는지,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보다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이 중요했지요. 돌쇠야, 예,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 싶으냐? 돌쇠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고 싶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 아이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 있다는 것을 박 씨는 그때 알았습니다. 박 씨가 산촌에서 처음 겨울을 날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돌쇠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의원을 부를 돈도 없었지요. 주막 노파가 기본적인 약재를 알려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더 열심히 약초를 배웠습니다. 약초를 아는 것이 돈이 없어도 돌쇠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다행히 돌쇠는 잘 아프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처음 사흘을 크게 앓고 나서 다시는 누운 적이 없었지요. 밥을 잘 먹었고 뛰어다녔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밖에 나가려 했습니다. 박 씨가 감기 들겠다고 말리면 돌쇠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지만 다음 날이면 또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였습니다. 박 씨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아이였지요. 눈밭에서 얼어가던 아이가 이렇게 단단하게 크는 것을 보면 살려놓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살아낸 것이었지요. 돌쇠가 스스로 살아낸 것이었습니다. 돌쇠가 10살이 되던 해 주막 노파가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 어디 보내 가르칠 생각은 없소. 돈이 없으니 어떡해요. 이 고을에 서당이 있소이다. 훈장 어른이 착하신 분인데 사정 얘기하면 받아줄지도 모르오. 박 씨가 망설였습니다. 돌쇠를 혼자 보내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노파 말도 맞았습니다. 박 씨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요. 다음 날 박 씨가 돌쇠를 데리고 서당에 갔습니다. 훈장 어른은 노파 말대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정을 듣더니 잠깐 돌쇠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았지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를 이미 어느 정도 아는구나. 들어오너라. 돌쇠가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훈장 어른에게서 더 깊은 글을 배우고 책을 읽고 쓰기를 익혔습니다. 훈장 어른이 박 씨에게 전했습니다. 이 아이 가르치는 보람이 있소이다. 한 번 읽으면 외우고 이해가 빠릅니다. 박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더 큰 곳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오진사를 만났습니다. 세월은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오진사의 집은 고을에서 하룻길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곳에서 의원의 길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약재 이름을 외우는 것부터 시작했지요. 어떤 풀이 열을 내리고 어떤 뿌리가 통증을 가라앉히고 어떤 껍질이 독을 풀어내는지 돌쇠는 배우는 것마다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오진사가 가장 놀란 것은 돌쇠의 손이었습니다. 맥을 짚는 손이 남달랐습니다. 같은 환자를 오진사가 짚고 돌쇠가 짚으면 오진사보다 돌쇠가 먼저 이상한 점을 짚어내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반복되자 오진사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 아이 하늘이 낸 의원이구나. 돌쇠는 그 말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담담하고 꾸지람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러나 밤이 되면 혼자 약재 상자를 열어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종이에 이름과 효능을 적고 기억한 것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데서 그렇게 공을 들였습니다. 박 씨에게는 달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글씨는 반듯했습니다. 내용은 짧았지요. 오늘 어떤 약재를 배웠다. 오늘 어떤 환자를 보았다. 오늘 날씨가 이러하다.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편지 끝에는 언제나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십니까? 박 씨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약초가 잘 자란다. 주막 노파가 아팠다가 나았다. 겨울이 일찍 왔다. 그런 이야기들이었지요. 그리고 박 씨의 편지 끝에도 언제나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있느냐?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돌쇠가 22살이 되던 해 오진사가 그를 불렀습니다. 이제 나갈 때가 됐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배울 것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더 배우려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내가 가르쳐 줄 것은 다 가르쳤다. 이 안에서는 내가 성장할 수 없어. 오진사가 약재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오진사가 젊은 시절부터 쓰던 것이었지요. 이것을 가져가거라. 내가 닦은 솜씨를 세상에서 쓰면 된다. 돌쇠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무게가 아니었지요. 그 안에 담긴 것들의 무게였습니다. 돌쇠가 제일 먼저 간 곳은 산촌이었습니다. 박 씨는 헛간 대신 작은 방 한 칸을 얻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 흰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했지요. 돌쇠를 보자마자 박 씨가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냐? 돌쇠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오진사 곁에서 10년을 지내는 동안 돌쇠가 웃는 것을 본 사람이 드물었지요. 그런데 박 씨 앞에서는 그렇게 웃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어머니, 이틀을 묵었습니다. 박 씨가 만들어준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돌쇠는 오진사에게 배운 것들을 조심스럽게 꺼냈고 박 씨는 산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막 노파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 뒷산 느티나무에 올여름 새가 집을 지었다. 그런 이야기들이었지요. 이틀째 밤 돌쇠가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데려다 주신 것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까? 박 씨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하는 것이다.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없다. 저를 업으신 것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다고요. 그렇다. 돌쇠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돌쇠는 산촌을 떠났습니다. 가는 곳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며 아픈 사람들을 보기로 했지요. 박 씨가 어기까지 배웅했습니다. 언제 오느냐? 필요할 때 옵니다. 그러면 언제든 오너라. 박 씨의 말이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몇 걸음 가다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 씨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꼬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환자를 보는 동안 돌쇠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손이 좋다.
맥을 잘 짚는다. 한 번 보면 병의 뿌리를 찾아낸다. 그런 소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심부름꾼 하나가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진주하씨 가문에서 의원을 찾는다 합니다. 어른들이 연달아 편찮으신데 이상하다는 것이지요. 의원 나리께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돌쇠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주하씨 가문이라는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어디서 들었는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가문 이름이야 흔하다 보니 착각이겠거니 했지요. 가겠소. 돌쇠가 약재 상자를 챙겨 길을 나섰습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 기와가 열채인 집이라 했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인지, 그 집이 자신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돌쇠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진사의 집에서 보낸 첫 해는 돌쇠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오진사는 엄한 스승이었습니다. 틀린 것은 반드시 짚었고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었지요. 약재 이름을 하나 잘못 말하면 처음부터 다시 외우게 했습니다. 맥을 잘못 짚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설명하게 했습니다. 설명을 못하면 다음 날 아침까지 생각해 오라 했지요. 돌쇠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들지 않고 생각했고 아침에 가서 설명했습니다. 오진사가 놀란 것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환자가 찾아왔는데 돌쇠가 그 환자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분 등 쪽에 뭔가 뭉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진사가 진찰해 보니 맞았습니다. 오래된 담이 등에 뭉쳐 있는 것이었지요. 환자는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원인이 등에 있었습니다. 오진사도 한 번 더 살펴봐야 했을 것인데 돌쇠가 먼저 짚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진사가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그 분이 앉을 때 등을 조금 기울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픈 쪽을 무의식 중에 피하는 것이지요. 오진사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으로 먼저 보는구나. 예, 손으로 짚기 전에 이미 보는 것이다. 그것이 너의 방법이냐? 돌쇠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로 방법이라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을 봅니다. 오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재주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 들리는 것을 듣는 것. 대부분의 사람은 보면서도 못 보고 들으면서도 못 듣는다. 너는 다르다. 그 말 이후로 오진사가 돌쇠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더 엄해졌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지요. 그것이 오진사식의 인정이었습니다. 수련이 5년째로 접어들 무렵 돌쇠에게 처음으로 혼자 환자를 맡길 기회가 왔습니다. 인근 마을에 어린아이가 열이 사흘째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진사가 말했습니다. 혼자 가보거라. 돌쇠가 약재 상자를 들고 갔습니다. 아이를 보니 열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열과 달랐습니다. 숨 쉬는 것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가슴 안에서 소리가 났지요. 돌쇠가 잠시 생각하다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습하고 환기가 안 되는 방이었습니다. 아이 옆에 불을 피워 연기가 가득했지요. 문을 열고 불을 끄십시오. 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추워서 안 됩니다. 아이가 더 춥지 않습니까? 지금 열이 나고 있으니 춥지 않습니다. 연기가 문제입니다. 환기를 시키고 습기를 줄이는 약재를 처방했습니다. 이틀 만에 아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원 나리 덕분에 살았습니다. 돌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박씨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업고 눈밭을 걷던 것, 사흘을 앓는 동안 곁을 떠나지 않던 것, 그 어머니가 있었으니 자신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이었지요. 사람을 살리는 것,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돌쇠는 그날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진사 밑에서 수련하는 동안 돌쇠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의원의 일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 환자를 볼 수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증세, 처음 듣는 호소, 만나는 사람, 그때마다 돌쇠는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느꼈습니다. 오진사가 말했습니다. 의원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모르면 물어보거나 더 살피면 된다. 그러나 안다고 착각하면 살필 생각을 안 한다. 그것이 사람 목숨을 잡는다. 돌쇠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뒤로 돌쇠는 환자를 볼 때 항상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될 때도 한 번 더. 그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수련 7년째 돌쇠가 혼자 보기 어려운 환자를 만났습니다. 어느 마을에 10살짜리 아이가 사흘째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열도 없고 상처도 없는데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마을 어른들이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무당을 부르려 했는데 돌쇠가 먼저 갔습니다. 아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눈을 들여다보고 맥을 짚고 숨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한 것이 없었습니다. 몸 어디도 나쁜 곳이 없는데 정신을 잃고 있었지요. 돌쇠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쓰러지기 전날 무얼 했습니까? 놀다가 왔는데요. 어디서 놀았습니까? 뒷산 밤나무 아래서 밤을 주웠다 했습니다. 돌쇠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밤나무 옆에 다른 나무가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붉은 열매가 달린 나무가 있는 것 같더이다. 돌쇠가 눈을 좁혔습니다. 붉은 열매, 뒷산에 자라는 붉은 열매 나무, 그것이 무엇인지 돌쇠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그 열매를 만졌을 겁니다. 손에 묻은 것이 입으로 들어갔겠지요. 독이 있는 나무였습니다. 먹으면 위험하지만 닿기만 해도 소량이 흡수되는 나무였지요. 어른은 버텨낼 수 있어도 아이는 그것만으로도 정신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해독하는 약재를 처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가 엎드려 울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돌쇠를 둘러싸고 손을 잡았습니다. 돌쇠는 담담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진사에게 돌아와 그 이야기를 하자 오진사가 웃지 않았습니다. 왜 그 나무를 의심했느냐? 어머니가 붉은 열매 나무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있었겠지. 돌쇠가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약초를 캐러 산에 오를 때 그 나무를 조심하라 했습니다. 한 번 보고 기억했습니다. 오진사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 배운 것이 사람을 살렸구나.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박 씨가 약초를 캐며 알려준 것들이 이렇게 쓰인다는 것. 어릴 때 눈바지 옆을 걸으며 배운 것들이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것. 돌쇠가 그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박 씨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오늘 어머니 덕분에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씁니다. 건강하십니까?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돌쇠는 수련에 더 집중했습니다. 박 씨가 산촌에서 혼자 살고 있는 동안 자신은 좋은 의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박 씨에게 갚을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답장이 왔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잘 먹고 있느냐? 돌쇠가 그 편지를 읽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하씨 가문에 도착한 것은 오후 늦게였습니다. 대문 앞에 선 돌쇠는 잠시 발을 멈추었습니다. 기와가 열채 담장이 높고 길었습니다.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지만 어딘지 모르게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이런 집에는 간혹 그런 공기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비밀을 품고 있는 집들에 하씨 가문의 청지기가 돌쇠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른께서 2달 전부터 몸이 편찮으십니다. 처음에는 그냥 노안이려니 했는데 음식을 드시고 나면 어지러워하시고 손발이 자꾸 저리다 하시지요. 의원을 2명이나 불렀는데 뚜렷한 병명을 못 찾았습니다요. 어른께서 한 분이십니까? 아니지요. 어르신 2분이 그러십니다. 대감마님과 마님 2분 모두.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 사람이 비슷한 증세를 보인다는 것은 음식이나 물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돌쇠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여러 가능성이 오갔습니다. 먼저 한노인을 진찰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체구는 단단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고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지요. 그러나 돌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노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맥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노환의 맥이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서 흔히 느껴지는 맥이었지요. 그런데 그 안에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맥이 고르지 않은 것이 단순한 노환과 달랐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흔들렸습니다. 규칙적인 흔들림이었습니다. 규칙적이라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병은 불규칙합니다. 그러나 독은 규칙적이지요. 독은 몸 안에서 일정하게 작용합니다. 돌쇠의 손끝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다시 짚고 또 짚었습니다. 확신이 왔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손을 뗐습니다.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한노인이 물었습니다. 어떻소? 무슨 병이요? 조금 더 살펴야 알 수 있습니다. 마님도 봐도 되겠습니까? 시어머니 하씨를 진찰했습니다. 역시 같은 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씨의 맥은 한노인보다 더 불안정했습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지요. 이 정도라면 오래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돌쇠는 진찰을 마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청지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요? 물이나 음식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물물을 당분간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음식은 바깥에서 직접 준비한 것만 드시도록 하십시오. 청지기가 눈을 껌벅였습니다. 우물물을요? 예, 그 우물은 대대로 써온 것인데요. 그래도 당분간 멈추십시오. 돌쇠가 돌아서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하성욱이었습니다. 하씨 가문의 장남이었지요. 눈이 작고 날카로웠으며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의원 어른, 잠깐 드릴 말씀이 있소.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하성욱이 돌쇠 앞에 앉았습니다. 우물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확실하다고는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병명은 무엇이요? 돌쇠는 잠시 하성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서 무언가를 읽으려 했습니다.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부모를 걱정하는 자식의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걱정이었지요. 더 살펴봐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소? 며칠은 필요합니다. 하성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쇠가 일어서려 할 때 말했습니다. 이 집 일은 이 집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소. 의원 어른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돌쇠는 그 말의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밖에 알리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돌쇠는 대답하지 않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독이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이라면 누가, 왜, 어디서 넣은 것인가? 우물이라고 했을 때 청지기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성욱의 그 말, 이 집 일은 이 집 안에서. 다음 날 아침 돌쇠는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물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대문 안쪽
안채로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였지요. 그런데 우물 주변에 발자국이 많았습니다. 어젯밤 것이었습니다. 눈이 얕게 쌓인 곳이었는데 발자국이 여러 찍혀 있었지요. 누군가 밤에 우물가에 왔다 갔다는 뜻이었습니다. 돌쇠는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은 맑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맑다고 깨끗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독은 물에 녹으면 색이 없고 냄새도 없었습니다. 돌쇠가 약재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우물물을 조금 떠서 그 안에 넣었습니다. 잠시 기다렸습니다. 물빛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돌쇠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독이 맞았습니다. 그것도 오래 쓴 흔적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넣은 것이었지요. 천천히 조금씩 오랜 시간에 걸쳐.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었습니다. 돌쇠는 약재 상자를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지금 이 집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그날 저녁 청지기에게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마님께서 오늘 낮에 갑자기 많이 나빠지셨습니다요. 의원 날이 지금 가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돌쇠가 서둘러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하씨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맥을 짚었습니다. 나빠져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이 속도라면 며칠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돌쇠가 방을 나오는데 복도에 하성욱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쇠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표정이 익숙했습니다. 어릴 때 약초를 캐며 산에서 봤던 것이었지요. 짐승이 먹이를 기다리는 눈이었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을 혼자 다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박씨였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야 했습니다. 돌쇠가 하씨 가문에 머문 첫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독은 분명했습니다. 우물에서 나왔고 오래 지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넣은 사람은 이 집 안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외부인이 이 집 우물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하씨 가문 사람은 한오인, 시어머니 하씨, 하성욱, 그리고 여러 하인들이었습니다. 한오인은 직접 독을 넣기에는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시어머니 하씨는 피해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성욱이었지요. 그런데 왜 부모를 독살할 이유가 무엇인가?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흔한 이유였습니다. 하씨 가문의 논밭과 기와집과 재산 전부를 손에 넣으려면 부모가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이로웠지요. 천천히 오래 걸려 병으로 보이게. 그러나 돌쇠가 더 이상한 것은 자신이 왕진 요청을 받은 경이었습니다. 왜 하성욱은 의원을 불렀을까요? 독사를 감추려 한다면 의원을 부르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의원이 오면 들킬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불렀을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성욱이 자신의 독이 들키지 않을 것이라 자신했기 때문이었지요. 이미 2명의 의원이 병명을 못 찾고 돌아갔으니 세 번째도 그럴 것이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의원을 부르는 것이 효심을 보여주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아픈 부모를 위해 의원을 계속 부르는 아들. 그것이 하성욱의 겉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하씨 가문 안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마당을 거닐듯이 별 목적 없이. 그러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엌을 보았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었지요. 음식에 독을 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여러 사람이 같이 먹으니 위험했습니다. 하성욱 자신도 먹어야 하니까요. 그러면 우물이 맞았습니다. 우물은 어른들만 주로 쓰는 것으로 구분하면 됐습니다. 안채 우물은 어른들이 주로 쓰고 하인들은 바깥 우물을 쓰는 집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 집도 그랬습니다. 돌쇠가 다시 우물 쪽으로 갔습니다. 우물이 두 개였습니다. 안채 우물과 바깥채 우물. 확인해 보니 안채 우물은 어른들이 주로 사용하고 하성욱은 바깥채 우물을 썼습니다. 오래된 습관이라 했지요. 이것이었습니다. 하성욱은 자신은 독이 든 우물을 쓰지 않았습니다. 부모만 그 우물을 쓰도록 유도하고 자신은 안전한 곳에 있었지요. 치밀했습니다. 오랜 시간 계획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청지기가 돌쇠를 찾았습니다. 의원 날이 마님께서 묻고 싶은 것이 있다 하십니다. 시어머니 하씨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하씨는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지요. 의원 어른, 예, 말씀하십시오. 솔직히 말해주시오. 나 오래 못 사오? 돌쇠가 잠시 하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서 뭔가를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이었지요.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립니다. 하씨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병이 아니오? 돌쇠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하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방을 나오려는데 하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이 집 며느리가 있었소. 내가 쫓아냈지. 지금 그것이 조금 후회돼요. 돌쇠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어디서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소.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쫓겨난 며느리, 그것이 박 씨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그 집이었습니다. 돌쇠는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여기 온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니, 우연이든 아니든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이 중요했지요. 그날 밤 돌쇠는 박 씨에게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씨 가문에서 보낸 둘째 날 아침, 돌쇠는 한호인의 방에 다시 들렀습니다. 한호인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상태가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우물물을 쓰지 않게 한 덕분이었지요. 한호인이 돌쇠를 보며 말했습니다. 앉으시오. 돌쇠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제 내 맥을 짚어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소? 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호인이 눈을 가늘게 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어젯밤에 아무 말도 안 했소. 확인이 더 필요했습니다. 확인했소. 예. 그러면 돌쇠가 잠시 한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노인이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자기 몸에 독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가 넣었는지. 독입니다. 한호인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한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짐작은 했소. 그러나 믿고 싶지 않았지. 자식이 자기 부모한테 그럴 리 없다고. 돌쇠가 말이 없었습니다. 성욱이가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소. 그런데 내가 재산 이야기를 꺼낸 뒤로 내 몸이 나빠지기 시작했소. 재산 이야기요. 한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래전에 숨겨둔 아이가 하나 있소. 가문 안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정리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성욱이한테 말했소. 재산 일부를 그 아이에게 나눠줘야겠다고. 돌쇠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인이 처리하라 했는데 차마 못하고 어딘가에 버렸다 했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습니까? 한오인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문에 들일 생각은 없었소. 그러나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은 주려 했지. 그것이 내 잘못의 마지막 마무리였소. 돌쇠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뭔가가 목 안쪽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것이었지요. 버려진 아이, 가문의 기록도 없는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이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물을 계속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성욱 나리와 단둘이 계시지 마십시오. 그것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한오인이 돌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묻고 싶은 눈이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방을 나와 마당에 섰습니다. 하늘이 높았습니다. 눈이 내릴 것 같은 하늘이었지요. 돌쇠는 잠시 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 가문에서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이 기와집, 이 마당, 이 높은 담장 안에서 나왔는지도. 그러나 자신이 자란 곳은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산촌의 작은 헛간이었습니다. 박씨의 등이었습니다. 눈밭의 느티나무 아래였습니다. 여기는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돌쇠는 짐을 챙겼습니다. 약재 상자를 들고 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박씨에게 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가 떠나려 하자 하성욱이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시오? 약재를 더 구해야 합니다. 하루면 됩니다. 하성욱이 돌쇠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서 무언가 계산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시오. 그런데 의원 어른, 잠깐. 하성욱이 뒤로 물러서며 방 안을 가리켰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성욱이 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의원 어른이 눈치채신 것을 나는 알고 있소. 돌쇠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있는 일을 밖에 알리면 의원 어른도 곤란해집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의원이 유력한 가문을 고발한다. 누가 믿어주겠소.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성욱이 탁자 위에 보따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것을 받고 없던 일로 해주시오. 어르신들은 노환으로 가시는 것이요. 의원 어른은 이 집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이고 돌쇠는 보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안에 돈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수였지요. 그런데 돌쇠의 손이 그 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에 닿았습니다. 딱딱하고 작은 것이었습니다. 꺼내보니 비녀였습니다. 금빛이 거의 다 바랬지만 모양이 낯익었습니다. 돌쇠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이 비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았습니다. 박씨의 비녀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박씨가 친정어머니 유품이라며 항상 보따리 안에 넣어두던 그 비녀였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하성욱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냥 집에 있던 것이요. 그냥 집에 있던 것이 왜 돈 보따리 안에 있습니까? 그냥 넣은 것이요. 돌쇠가 비녀를 쥔 채 하성욱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성욱의 눈이 돌쇠의 손으로 갔다가 다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뭔가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돌쇠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가져가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 물건이요. 물건이라면 나중에 돌려드리지요. 돌쇠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성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후회하시오. 두고 보겠습니다. 돌쇠가 방을 나왔습니다. 능 뒤에서 하성욱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쁜 숨이었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지요. 돌쇠는 대문을 나서며
비녀를 손안에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빠르게 놀렸습니다. 산촌까지는 사흘 길이었습니다. 지름길로 가면 이틀이었지요. 가는 길에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이 비녀가 왜 하씨 가문에 있는가? 박 씨의 비녀와 똑같다면 짝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같은 장인이 만든 것인가? 박 씨 친정과 하씨 가문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자신은 어디서 왔는가? 느티나무 아래 거적 한 장이 덮인 아이. 박 씨는 그 전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거기 놓아둔 사람이 하씨 가문의 하인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돌쇠는 그 생각을 잠시 붙들었다가 놓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박 씨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틀을 걸어 산촌에 도착했습니다. 박 씨는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돌쇠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를 느꼈는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방 안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돌쇠가 하씨 가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독이 든 우물, 두 어른의 증세, 하성욱의 회유. 박 씨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쇠가 하씨 가문이라는 이름을 말했을 때 박 씨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하씨 가문, 그렇습니다. 진주 하씨, 기와가 열채인 집이라 했습니다. 박 씨가 잠시 숨을 고쳤습니다. 그 집이 내가 쫓겨난 집이다. 돌쇠가 굳었습니다. 그 집에서 나를 쫓아낸 것이 그 시어머니고 그 집 장남이 하성욱이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천천히 비녀를 꺼내 박 씨 앞에 놓았습니다. 박 씨가 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성욱이 내민 돈 보따리 안에 있었습니다. 박 씨가 자신의 비녀를 꺼냈습니다. 두 비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짝이었습니다. 모양이 완벽하게 같았지요. 이것은 한 쌍이다. 박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내게 한 짝을 주셨다. 나머지 한 짝은 없어졌다 하셨지. 그런데 이것이 하씨 가문에 있었다는 말이냐?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가 한동안 두 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무언가가 떠오른 것처럼 눈이 커졌습니다. 돌쇠야, 예, 내가 그 집에서 쫓겨나던 날 밤 한 가지를 보았다. 돌쇠가 몸을 기울였습니다. 하성욱이 우물가에 서 있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지. 그것을 우물 안에 넣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때는 밤이 어두워 무엇인지 몰랐고 그냥 잊었다. 그런데 박 씨가 멈추었습니다. 지금 내 말을 들으니 그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다. 돌쇠가 숨을 참았습니다. 독이었다. 그날 밤부터 시작된 것이다. 박 씨의 목소리가 낮고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무거웠지요. 22년 전 기억이었습니다. 기억의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박 씨가 두 비녀를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자. 박 씨가 두 비녀를 나란히 놓고 바라보는 동안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돌쇠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22년 전의 기억이 지금 이 순간과 연결되는 것을 박 씨 스스로 짚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집에서 쫓겨나던 날 밤 말이다. 예, 나는 그냥 걸었다. 어디 갈지 몰랐지. 대문을 나서서 고을 어귀 쪽으로 걸었는데 그때 하성욱이 우물가에 있는 것을 보았다. 밤이 늦었는데도 그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어떻게 생긴 것이었습니까? 작고 어두운 것이었다. 병처럼 생겼는지도 모르겠다. 밤이 어두워 정확히 보이지 않았으니 그것을 우물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돌아서는데
나와 눈이 마주쳤지. 눈이 마주쳤습니까? 그렇다. 하성욱이 나를 보았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안으로 들어가더라. 나도 그냥 걸었다. 그때는 그것이 뭔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 돌쇠가 생각했습니다. 하성욱이 박 씨와 눈이 마주쳤다. 그러면 하성욱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았다는 것을. 그런데 왜 박 씨를 쫓지 않았을까? 아니, 쫓을 필요가 없었겠지요. 쫓겨난 며느리가 가서 그 말을 한들 누가 믿어줄 것이냐. 유력한 가문의 장남이 우물에 무언가 넣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증거도 없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녀 말이다. 박 씨가 두 비녀를 다시 짚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나한테 이 한 짝을 주셨다. 원래는 한 쌍인데 나머지 한 짝이 없어졌다 하셨지. 그게 언제부터 없어졌는지는 모른다 하셨어. 내가 시집 오기 훨씬 전부터였다고. 그러면 혼인 전에 하씨 가문과 무슨 거래가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그것이 뭔지는 지금 모른다. 그러나 이 비녀 한 짝이 하씨 가문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돌쇠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족보 문서, 하씨 가문에 지워진 이름, 자신이 하씨 가문의 사생아라는 짐작, 그 모든 것이 비녀와 이어지는지도 몰랐습니다. 박 씨의 친정과 하씨 가문 사이에 오래된 인연이 있었고 그 인연 안에 자신이 있는지도.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관아에 가야 합니다. 알고 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씨 가문은 고을 원님과도 사돈 관계라 했습니다. 의원 한 명과 쫓겨난 전 며느리의 말을 쉽게 들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박 씨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돌쇠가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박 씨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렵지. 그런데 22년 전에도 두려웠다. 그때도 갔다. 돌쇠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너를 업을 때도 두려웠어. 내 앞길도 모르는데 남의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그런데 발이 먼저 가더라. 두렵다고 안 갈 수는 없는 것이다. 박 씨가 두 비녀를 하나씩 집어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자자, 길이 멀다. 돌쇠도 일어섰습니다. 약재 상자를 챙겼습니다. 방을 나서려다 돌쇠가 멈추었습니다. 어머니, 왜? 제가 이 집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박 씨가 돌아보았습니다. 하씨 가문에 숨겨진 이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워진 서자. 그것이 저일 수도 있습니다. 하인이 참아 죽이지 못하고 느티나무 아래 버린 것이. 박 씨가 돌쇠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라기보다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알았다. 그랬어. 돌쇠가 잠시 박 씨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어도 저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이 방을 나섰습니다. 산촌으로 가는 이틀길. 내내 돌쇠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노인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가문에 숨겨둔 아이, 하인이 차마 못 죽이고 버린 아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 그 아이가 자신이라면 하씨 가문은 자신의 아버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신을 숨기고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성욱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 했고 부모마저 천천히 죽이고 있었지요. 자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인가. 돌쇠는 그 생각을 한번 밀어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난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었지요. 그러나 마음 어딘가가 무거운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틀째 오후 산길이 낯이 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을 12살에 처음 걸었습니다. 오진사를 따라가던 날이었지요. 그때 뒤를 돌아보면
박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던 박 씨. 웃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던 그 얼굴이 지금도 선했습니다. 산촌 어귀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소나무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것이었지요. 돌쇠는 그 냄새를 맡으면 항상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것이었지요. 박 씨의 방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박 씨가 돌쇠를 보았습니다.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편지도 없이 갑자기 온 것이었으니까요. 왜 왔냐? 무슨 일이냐?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요. 방에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돌쇠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왕진을 간 곳이 하씨 가문이었다는 것, 독이 든 우물, 하성욱의 회유, 그리고 한오인이 한 말, 가문에 숨긴 아이. 박 씨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돌쇠가 비녀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 씨가 그 비녀를 보는 순간 눈이 달라졌습니다. 손을 뻗어 집어들었습니다. 뒤집어보고 무늬를 짚어보고 자신의 비녀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비녀가 완벽하게 같았습니다. 박 씨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돌쇠가 기다렸습니다. 박 씨가 말할 준비가 되었을 때 말할 것이었지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비녀는 짧게 말하고 멈추었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나한테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것은 내 것이다. 한 짝은 이미 없어졌으니 이것만 잘 간직하거라. 그때 나는 그냥 들었다. 한 짝이 없어진 게 언제부터인지, 왜 없어진 건지 물어보지 않았지. 그냥 받았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생각이 났다가도 살기 바빠서 잊었다. 그런데 박 씨가 두 비녀를 손안에 쥐었습니다. 이것이 여기 있다는 건 하씨 가문이 우리 친정과 오래전부터 연결되어 있었다는 말이다. 예. 그리고 돌쇠 내가 하씨 가문 피라면. 박 씨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연결이 더 깊다는 말이지.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돌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억울하냐? 무엇이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살았으니. 돌쇠가 생각했습니다. 억울한가? 그것이 억울한 감정인지 아닌지 돌쇠는 잘 몰랐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만난 것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박 씨가 돌쇠를 바라보다가 눈길을 거두었습니다. 자자, 관아에 가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된다. 박 씨가 일어서며 보따리를 집었습니다. 비녀 두 짝을 안에 넣었습니다. 돌쇠도 일어섰습니다. 약재 상자를 들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박 씨의 뒷모습을 보며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이 22년 전 눈밭에서 자신을 업었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쫓겨나고 가난하고 기댈 곳 없는 처지에서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박 씨와 돌쇠가 고을 관아에 도착한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관아 문 앞에서 박 씨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돌쇠가 옆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박 씨가 앞으로 들어섰습니다. 고을원님은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쫓겨난 전 며느리와 정체 모를 의원이 와서 유력한 가문을 고발한다 하니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지요. 그러나 돌쇠가 우물물에서 발견한 독의 성분과 두 어른의 맥에서 익은 것을 설명하자 원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의원이 꾸며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박 씨가 증언했습니다. 22년 전 쫓겨나던 날 밤 하성욱이 우물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보았다는 것. 그리고
두 개의 비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비녀는 원래 한 쌍이었습니다. 한 짝은 제가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한 짝은 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제 친정과 하씨 가문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원님이 두 비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오. 예, 그래서 족보 문서도 가져오셔야 합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하씨 가문 족보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가문에서 숨긴 사생아. 돌쇠는 그것이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원님이 하씨 가문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성욱은 처음에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물물을 검사하고 두 어른의 몸을 의원이 다시 살피고 족보 문서를 들여다보자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족보에는 한오인의 서자 하나가 지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기록이 지워졌으나 먹의 흔적은 남아 있었지요. 하성욱이 끝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시작은 재산이었습니다. 하씨 가문의 재산과 논밭이 전부 자신에게 돌아오려면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서자가 있다는 것을 안 것은 오래전이었지요. 그 아이를 없애려 했으나 하인이 차마 죽이지 못하고 느티나무 아래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천천히 없앨 생각을 굳혔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의심받을 것이니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그것이 22년이었습니다. 판결은 빠르게 났습니다. 하성욱은 관아에 넘겨졌습니다. 한오인은 사전에 알았으나 묵인한 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하씨는 달랐습니다. 돌쇠가 다시 하씨의 맥을 짚었을 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하씨는 하성욱이 가장 먼저 독을 탄 대상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내쫓고 가문을 지키려 했던 그 여인이 사실은 아들에게 가장 먼저 배신당한 것이었지요. 그것을 알고 원님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씨는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쇠는 하씨가 눈을 감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 감정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감정인지 이름을 붙이기 어려웠지요. 가엾다는 것인지 안타깝다는 것인지 그냥 오래 바라보다가 방을 나왔습니다. 박 씨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갔느냐? 예, 박 씨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성욱이 관아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을 때도 박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욕을 하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22년이었으니까요. 22년 전 그 새벽 소못 한 벌로 눈속을 걷던 여인이 이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곁에 돌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었지요. 돌쇠가 박씨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박 씨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산촌으로 돌아가야지. 거기 살던 자리가 있으니까.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너는 의원 일이 있지 않느냐? 산촌에도 아픈 사람은 있습니다. 박 씨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도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눈을 떴을 때와 같은 눈이었습니다. 까맣고 조용한 눈,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눈. 박 씨가 먼저 걸었습니다. 고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었다가 점점 굵어졌지요. 박 씨와 돌쇠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지요. 산길 어귀에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박 씨와 돌쇠가 그 아래 멈추었습니다. 나무는 22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지가 조금 더 굵어졌을 뿐이었지요. 눈이 가지 위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없어 눈은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돌쇠가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응, 감사합니다.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22년 전 그날 새파랗게 얼었던
그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따뜻했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내리는 눈을 맞으며 느티나무 아래 나란히. 이것이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눈밭에서 시작된 인연이 22년을 돌아 다시 눈밭으로 왔습니다. 쫓겨난 여인과 버려진 아이가 서로를 붙들어 살아낸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이 두 사람을 버렸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아 문 안으로 들어서는 박 씨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옆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 해가 관아 마당에 비스듬히 내려오고 있었지요. 마당을 쓸던 관아 하인이 두 사람을 힐끔 보았습니다. 허름한 차림새였습니다. 양반 기색이 없으니 수상하게 여겼을 것이지요. 돌쇠가 먼저 말했습니다. 진주하씨 가문 관련 고발이 있어 왔소. 원님께 뵙고 싶소. 하인이 눈을 좁혔습니다. 어떤 고발이요? 독살 관련이요. 말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인이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원님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원님은 50대였습니다. 몸집이 크고 눈썹이 굵었지요. 두 사람을 보는 눈에 처음부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씨 가문이 고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씨 가문 독살이라 했는데 증거가 있소. 돌쇠가 먼저 설명했습니다. 우물물에서 독 반응이 나온 것, 두 어른의 맥에서 독이 규칙적으로 작용한 흔적이 있는 것, 하성욱이 자신을 회유하려 한 것, 원님이 팔짱을 끼고 들었습니다. 표정이 쉽게 읽히지 않았지요. 의원의 말만으로는 부족하오. 독살이라면 시신을 확인해야 하는데 두 어른이 아직 살아계신 것 아니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님의 상태가 위중합니다.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늦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는 것이오? 하씨 가문에 가서 조사하자는 것이오? 예. 그리고 이분의 증언을 들어주십시오. 원님이 박 씨에게 눈길을 주었습니다. 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쫓겨나던 날 밤 하성욱이 우물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보았다는 것. 그리고 두 비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비녀 두 짝이 원래 한 쌍인데 한 짝은 제가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한 짝이 하씨 가문 돈 보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씨 가문과 제 친정 사이에 오래된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원님이 두 비녀를 살펴보았습니다. 비녀가 정말 한 쌍인지 이것저것 맞춰보았지요. 장인의 솜씨가 같았습니다. 무늬가 정확히 같았습니다. 이것이 왜 하씨 가문에 있었는지 설명이 되오. 그것까지 저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씨 가문 족보를 보시면 지워진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과 연결될 것입니다. 원님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소, 가봅시다. 원님이 직접 하씨 가문으로 갔습니다. 포졸 서넛이 따랐습니다. 하성욱은 원님이 오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애써 태연한 척했지요. 원님께서 직접 오셨습니까? 무슨 일이시오? 잠깐 여쭤볼 것이 있소. 우물물을 퍼서 확인했습니다. 원님이 가져온 의원이 물을 검사하자 독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성욱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족보 문서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한오인이 내려오지 않으려 했지만 원님의 명이었습니다. 족보를 펼쳤습니다. 돌쇠가 가까이 가서 살펴보았지요. 한참을 보다가 손가락으로 한 곳을 짚었습니다. 여기입니다. 희미한 먹 흔적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적혀 있다가 긁어낸 흔적이었지요. 원님이 눈을 가늘게 하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운 것이요. 하성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원님이 하성욱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명해 보시오. 하성욱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했습니다. 우물독은
자신과 상관없다 했습니다. 족보에 지운 흔적은 실수로 잘못 적었던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원님이 포조를 시켜 하씨 가문 안채를 살피게 하자 안방 뒤주에서 작은 병 하나가 나왔습니다. 뚜껑이 닫힌 유리병이었지요. 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돌쇠가 병을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독입니다. 우물에서 나온 것과 같은 성분입니다. 그 병이 안방 뒤주에서 나왔다는 것은 시어머니 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하씨는 돌쇠가 살펴본 결과 피해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병은 누가 거기 숨겨놓은 것인가? 포조리 하인들을 따로 불러 물었습니다. 한 하인이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하성욱이 어느 날 밤 자신에게 그 병을 뒤주 안에 넣으라 했다는 것이었지요. 마님이 보관하시는 것이니 손대지 말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성욱의 머리가 떨어졌습니다. 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하인까지 나서자 하성욱은 힘이 빠진 사람처럼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했소.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왜 그랬소? 원님이 물었습니다. 하성욱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나눌 것이라 했소. 지워진 그 이름, 그 서자에게도 나눠주겠다 했소. 가문의 피를 받은 자식이니 그래야 한다고. 나는 평생 이 가문을 위해 살았는데 어디서 나온 피인지도 모르는 자에게 내 것을 내줄 수는 없었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돌쇠는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존재도 몰랐던 자신 때문에 그 많은 일이 벌어진 것이었지요. 그러나 이상하게 분노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슬프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성욱과 한오인이 관하로 넘겨졌습니다. 시어머니 하씨는 그날 저녁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쇠가 곁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맥을 짚어보니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독이 몸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가는 것이었지요. 돌쇠가 방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이 22년 전 박 씨를 내쫓았습니다. 그 결정이 박 씨를 눈밭으로 내보냈고 박 씨가 자신을 만났습니다. 만약 박 씨가 쫓겨나지 않았다면 자신은 그 느티나무 아래서 죽었을 것이었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여인이 자신을 살린 셈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는 없었겠지만 세상 일이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하씨 가문의 마당이었지요. 오래된 기와집, 높은 담장, 대문. 22년 전 박 씨가 나선 그 대문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다 됐느냐? 예, 박 씨가 마당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돌아섰습니다. 가자. 두 사람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이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과 재물운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